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1948년에 건국돼서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12년의 시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서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독재를 경험했죠. 이 독재를 결국 끝내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이다. 이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독재를 내고 했던 부정선거 이런 걸 했던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고 결국 바로 국민의 손으로 결국 장면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내각이 구성되어서 사회를 민주적으로 바꿔보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하지만 이 시기에 바로 사회 각층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뭐 민주화나 노동운동 이런 것들, 뭐 평화통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바로 장면 총리가 이끌었다 해서 장면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장면 내각이 기대했던 그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또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결국 조금 더 우리가 4.19 혁명으로 이뤘던 민주화나 그런 변화의 열망이 마음처럼 잘 되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때 바로 몇몇의 군인들이 바로 장면 내각에서 군대의 비용을 축소한다. 그러니까 군비를 축소한다.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줄인다는 거.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가 분열하는 걸 틈타 가지고 바로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과 일부 군인 세력들이 바로 군사 정변이라는 걸 일으켜서 권력을 잡게 된다. 그게 바로 1961년 바로 5월 16일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바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 5.16 바로 군사 정변이 되겠습니다. 결국 무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심 인물이 바로 누구야? 바로 박정희. 이 당시는 별 2개였던 소장 출신 박정희가 자신의 휘하 군인들을 데리고 바로 서울을 쳐들어갔고 바로 그런 뭐 장면 총리라든지 그 당시 윤보선 대통령도 있었는데 이런 인물들로부터 다 권력을 빼앗아 버리고 결국 권력을 차지하게 된 사건 이게 바로 5.16 군사 정변이다라는 것이죠. 군인들에게 무기나 군인들을 준 것은 국가를 지키라고 준 것이잖아요. 근데 이 군인들이 결국 무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빼앗았다. 바로 그것을 정변이라고 부르죠. 소위 말하면 국가 반역 행위죠.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분명히 우리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있는데 군인들이 탱크나 무기를 이끌고 뭐 대통령 청와대를 점령하거나 국회를 점령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될까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그 군대에게 무기를 주고 병력을 보내준 이유는 국가를 지키라는 것이지 본인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용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1961년 5월 16일에 이렇게 군사 정변이 일어나 버린다. 결국 우리가 4.19 혁명으로 바꾸고 싶었던 그런 민주주의 세상이 또다시 5.16 군사정변을 인해서 짓밟히게 되는 결국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차지하고 이 박정희와 군인들은 바로 국회나 모든 것들을 다 해산시켜버려요. 모든 정당, 국회, 정당, 사회단체 이런 것들을 다 강제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법을 발표하는데 바로 그게 국가를 재건, 다시 세우겠다라고 자신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통치 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자,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이제 민심을 잡기 위해서 뭐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이나 농민들이 빚지고 있는 걸 줄여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면서 국가정보기관을 만듭니다. 그 국가정보기관, 박정희에게 유리한 정보를 가져다주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몰래 감시하는 이런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가 유명한 바로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 중앙정보부가 각종 정치, 뭐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뽑아가지고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통치하는 수단으로 쓰는. 그 다음에 반대파들은 가서 막 체포해버리거나 뭐 아니면 두들겨 패버리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도청을 한다든지 이런 단체가 바로 중앙정보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경찰, 검찰, 판사보다도 어찌 보면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기관이 바로 이 중앙정보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적은 뭐라고 하는 거야?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이나 바깥이나 북한이 또 있으니까 간첩을 잡는다. 여기에선 정보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곳이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면서 이 정치인들을 몰래 감시하는 사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치 공작 여러 가지 막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데 이 중앙정보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정치를 상당히 많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끌어가는 그런 기관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중앙정보부, 자신이 만들었던 이 중앙정보부가 나중에는 오히려 본인을 결정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자기가 정변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국가가 위기 상태다. 북한도 있고 우리는 국가를 재건하는 일을 하면 스스로 물러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물러날까요? 물러나지 않겠죠. 맞아요. 자, 물러날 리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오르고 싶었겠죠. 야, 군사 정변을 하고 나서 대통령은 아닌 거니까.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 계속 뭘 바꿨더라? 바로 헌법을 바꿨죠. 박정희 역시 바로 5차 개헌을 합니다. 헌법을 바꾼 것이에요. 자, 헌법을 바꾸면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꿔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전에 우리 지도자 어떻게 뽑는다고 했었어? 대통령이 물론 있기는 했어. 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윤보선이라고 하는 4대 대통령이 있었어. 하지만 이때는 대통령보다는 장면, 내각, 그치? 총리가 훨씬 더 권력의 중심이 된다고 했지. 근데 박정희 그런 거 못 봐. 왜? 내가 뭐 하고 싶어? 권력이 강하고 싶어. 권력이 집중되려면 어떤 자리가 필요해? 대통령이 필요하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의 권한을 훨씬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의 방식을 헌법을 바꾸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직선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한다. 그것이 본인에게 유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다음 바로 국회도 왜 뭐 양원제야? 왜 뭐 참의원, 민의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하나의 국회만 만들어. 그래서 단원제. 이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냥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뭐 민의원이네, 참의원이네, 뭐 상원이네, 하원이네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단원제 직선 개헌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뭘로 당선된다? 제5대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본인이 또 권력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 일들이 바로 뭐가 있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5대 오르고 했던 일 중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한일
국교 정상화. 이 한일 국교 정상화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누구한테 나라를 빼앗겼었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교류를 정식적으로 맺진 않았었던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이 국교를 다시 맺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전쟁이 끝나고 어쨌든 뭐 한 15년, 20년이 전쟁이 끝나고 아니라 광복이 되고 나서 뭐 한 20년의 시간이 뭐 20년? 45년이니까 55년, 65년, 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국교를 정상화하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맺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뭘 받아야 될 것 같아? 일본이 우리한테 뭘 해야 돼? 식민지 지배한 거야. 일본의 사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본에 대한 사과,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사과했을까? 내용이 없어. 사과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배상금이 아니라 배상금이라는 건 뭐야? 내가 잘못했을 때 주는 걸 배상금이라 그래. 맞잖아. 그럼 배상금이라는 이름을 준다는 건 내 잘못을 인정한 거라는 거. 일본 애들 그거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 안 주겠다고 하면 그래라 라고 말아야 돼? 아니지.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야 니네 우리한테 사과해야지. 배상금 내야 되는 거야. 우리한테 무려 36년간이나 너네가 지배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나라 거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갔니? 이런 거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본하고 국교를 맺으면서 바로 뭐야? 배상금 비슷한 성격의 돈을 받긴 하는데 무슨 돈을 받냐면 얘들아 독립 축하금이라는 돈을 받아요. 너무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독립 축하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일본이 결국 배상금 비슷한 돈을 주기는 하는데 인정하진 않는다는 거야.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돈을 빌려요. 그게 바로 차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 그 다음에 문화재 같은 거. 문화재 같은 것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일본으로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가져간 문화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거 돌려받는 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강제징용이나 강제징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협정을 맺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서 바로 1964년에 6.3 시위 많은 대학생이나 사람들이 이 굴욕적인 한일 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지만 결국 여러 가지 인혁당 사건 뭐 대학생들이 뭐 공산당이랑 또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대하는 이런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인물들 마찬가지로 또 뭐야 이 중앙정보부 중정이라고 부르죠. 이 중정이 사건을 조작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인혁당 북한이랑 내통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서 결국 반대파들을 다 제거하는 이런 형태의 정치 펼친단 말이에요. 누가 했던 거랑 똑같아.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거랑 똑같잖아. 맞아요? 결국 독재자들은 비슷한 이런 일들을 벌인다. 결국 65년에 한일협정이 맺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과 한국의 그런 한입이 아니라 한일협정이죠. 역사적인 문제가 꼬여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징용이나 징병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해도 일본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미 1965년 한일협정 때 다 끝난 이야기야. 우리 그때 이미 너네 대한민국 정부한테 독립축하금이라고 하면서 돈을 다 줬어.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한테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한테 따져야 되는 거야. 문화재? 야 우리 문화재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 이미 한일협정 때 다 이야기했던 거야. 그거에 대한 비용은 다 1965년에 줬어. 그러니까 너네 우리한테 따지지 말고 니네 정부한테 가서 따져.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로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결국 이런 좀 아쉬운 역사적인 일이 결국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뒤에 있는 일이긴 하지만 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어요. 나중에 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바로 베트남 파병. 당시는 바로 미국이 베트남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미국이. 그래서 이 미국을 돕기 위해서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군을 베트남에 보내고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를 받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군이 베트남에 가서 미국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 파견된 수많은 장병들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그 다음에 거기서 고엽제라고 하는 그런 살충제 같은 거 뿌린 거에 피해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이것도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 보냈던 우리 국군들이 베트남에 있는 그런 베트콩 군인들만 죽인 게 아니라 또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역사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던 제암리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런 우리의 아픈 역사도 기억한다면 나는 똑같이 우리나라 국군들이 또 베트남에 가서 했던 국군 전체가 그랬다는 건 아니야. 베트남 파병됐던 모든 군인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분명 몇몇 군인들이 바로 베트남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죽이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성폭행을 했다거나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베트남 정부나 베트남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런 사과를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욕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이지 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판하고 있잖아. 그 일본과 솔직히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 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입장일 수는 있지만 선생님의 논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본하고 다른 게 뭐니?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지. 어쨌든 바로 박정희는 바로 이런 일들을 바로 벌였다. 한일 협정을 맺었고 베트남 파병을 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으로서 하고 있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1967년에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1967년에 그 다음 제6대 대통령도 당선이 돼요.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죠.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함은 뭔가 그런 경제 발전 이런 것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바로 그 당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당선이 되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지금 몇 번째? 한 번, 두 번 했네. 자, 두 번 하고 나면 무슨 욕심이 들까? 두 번 했으니까 다음 사람한테 민주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물려줘야지 대통령 자리를 아니지? 이승만 대통령도 몇 번 했어? 세 번 했잖아요. 맞아요. 네 번 하려다 문제가 났지. 자, 또 해먹어야겠지. 자, 당연히 또 해보고 싶어. 자기가 이제 또 하고 싶어. 뭐 바꿔야 돼? 헌법 바꿔야 돼. 6차 개헌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6차 개헌. 자, 그럼 6차 개헌은 결국 무엇이냐? 결국 자신이 대통령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말 그대로 또 헌법을 바꿉니다. 헌법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겠어요?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야당이라고 하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국민들한테는 경제 발전 시켜야 되고, 자, 지금 대통령 바뀌면 국가가 무너져. 북한이 쳐들어올지도 몰라. 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면서
국회에서 편법으로 결국 통과시켰다라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결국 3회 연임을 위한 헌법 통과시켜놨죠. 그래서 본인이 또 당선돼요. 언제? 1971년. 그 다음에 또 제 7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때 바로 1971년 치러진 이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가 굉장히 자신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됐던 것이에요. 이때 바로 위협적이었던 인물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이대로 김대중 놔두면 본인이 대통령이 못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잘못되면.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로 이 신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당이 국회의원에 엄청나게 많이 당선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신민당이 국회의원에 어마어마하게 당선이 돼버린 거야. 자신들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제 뭐야? 뭔가 위기감이 온다 라고 느낀 것이지. 난 계속 하고 싶은데 김대중이나 갑자기 반대당의 신민당의 국회의원들이 늘어난다. 자, 그러면 어떤 단체에 동원해야겠어? 박정희 대통령이 오래 해먹기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 뭐였어? 여기 중앙정보부죠. 그래서 바로 이 김대중 대통령을 이 중앙정보부가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죽여버리기 직전까지 가죠. 근데 나중에 풀어져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꼬꼬무, 꼬리에 꼬르르 묻는 이야기 찾아보시면 재미있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죽이진 않고 결국 나중에 풀어주긴 해요. 그러고 대신 집에 가둬요. 가택연금이라고 해.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 네. 그 다음 신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또 당선되니까 내가 뭐만 하면 계속 반대하는 거야. 이놈들 없애버리고 싶지.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끌고 가고 싶은 거야. 또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또 경제 위기가 좀 오거든요. 유가가 많이 올라, 기름값이. 그렇게 되면서 결국 뭔가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겠지. 박정희 프레임은 결국 뭐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야. 민주주의 이런 거보다 야, 지금 우리 그런 때 아니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이 계속 정치하고 독재를 하려고 해. 근데 이 70년대에 들면서 경제도 조금 위기가 와. 그 다음 김대중이나 신민당 같은 국회의원들도 세력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본격적인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북한하고 이때 뭘 갑자기 발표하냐면 되게 웃긴데 이게 7.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해. 갑자기 지금까지 한 30년간 으르렁거리며 싸우다가 갑자기 친한 척을 하는 거야. 이 공동선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하면서 갑자기 잘 지내보겠대. 그래서 뭐야 이거 이랬는데 진짜 사이가 좋아지는 얘기 아니었더니 알고 봤더니 북한의 김일성하고 남한의 박정희가 서로 자기의 독재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바로 이 통일이라는 것을 이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우리끼리 이렇게 정치 혼란, 비판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지도자를 바탕으로 경제를 위기하고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헌법을 바꿔. 그게 바로 뭐냐면 7차 개헌이야. 7차 개헌. 아이고, 참 헌법 많이 바꿔. 그치? 알겠나요? 자, 요게 바로 7차 개헌입니다.
결국 1972년 10월에 발표했다 해서 10월 무슨 헌법이라고 부르냐면 유신 헌법이라고 불러. 정말 말도 안 되는 헌법이죠. 그 헌법을 바로 유신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누구만을 위한 법일까요? 박정희만을 위한 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대통령도 누가 뽑느냐? 대통령은 이제 간접 선거를 할 거야.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없다는 거지. 간접 선거 하겠다는 거야. 왜? 김대중과 같은 인물 때문에 직선제하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자기가 인기가 없을 것 같으니까 간접 선거 하겠다. 그 다음에 임기도 이제 4년씩 맨날 이거 작업하고 맨날 헌법 바꾸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야. 간접 선거 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는 6년 한 번 하면 임기는 6년이야. 근데 임기가 6년이라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는지 설명을 해주면 대통령을 간접 선거하는데 이 선거는 누가 해? 바로 통일, 이름도 멋있다, 그치? 통일 주체 국민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대통령을 뽑아. 야, 그러면 솔직히 말해봐.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누가 당선되겠어요? 무조건 박정희가 당선되지. 통일주체 국민의원을 뽑는 게 누구겠어? 맞아? 박정희 대통령이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통령 뽑으니까 결국 결론은 뭡니까? 본인이 평생 해먹겠다라는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나는 종신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난 평생 하겠다. 이승만처럼.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연임할 수 있다. 몇 번까지 연임한다. 이런 연임 제한도 없애는 거지. 몇 번 할 수 있는지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아주 초법권 권한이 있어요. 자, 국회 말 안 들으면 국회 대통령이 해산할 수 있어요. 국회 해산권. 그 다음에 더 웃긴 거 뭔지 압니까? 국회의원은 임명을 또 누가 할 수 있냐면 바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해. 말이 추천이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냥 임명하는 거죠. 맞아요? 어이가 없죠. 뭐 막강한 권한, 뭐 조선시대 왕 못지않은 권한인 거지. 내 마음대로 다 해먹겠다 이제. 그 다음 또 뭐도 있냐면 긴급조치권이다. 국가가 뭔가 위기 상황에 놓이면 대한민국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여러 가지 하고 만약에 이런 조치를 비방하거나 말을 안 듣는 애들은 법관의 영장도 없이, 그러니까 판사의 그런 영장이나 이런 게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한대.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영장 없이도 다 잡아간다. 이게 바로 긴급 조치야. 뭐 말 그대로 인권이고 국민의 기본권이고 뭐 절차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지. 그냥 본인 마음에 드는 대로 하겠다는 뭐 이런 조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유신 체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이렇게 해서 박정희는 바로 영원히 대통령을 하는 독재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대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반대가 엄청났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유신 반대 운동이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여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뭐 정치인, 뭐 그다음 여기서 이제 뭐 나오는 인물이 바로 김대중, 뭐 장준하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종교 등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그 다음에 각종 언론인,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다. 또 그다음 굉장히 많은 수의 대학생, 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도 바로 민주당이랬다. 신민당 뭐 이런 당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바로 이런 박정희 독재에 반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운동들을 많이 벌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은 결국 통일 주체 국민회에서 뽑기 때문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는 당선 찬성률을 보면 찬성률이 몇 퍼센트? 99.9%로 계속 당선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박정희의 생각대로 경제가 계속 풀려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YH라고 하는 이 공장에서 여자 노동자들이 부당한 공장 폐쇄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시위를 했어요. 이 YH 무역 공장이 가발 제조업체였는데 노동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거나 이런다면서 회사를 부당하게 폐업해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노동조합원, 특히 여공들이었어요. 거기서 여자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래서 회사 정상화 시키고 노동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임금을 주고 말 안 듣는다고 공장 없애버리고 다른 데가 자기들 공장 차리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신민당이라고 하는 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근데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무려 1000명의 경찰이 이 당사에 난입해서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당원들 강제로 연행했다. 그리고 이런 진압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알기로는 여공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된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이 YH 무역 사건을 이끌었던 바로 이게 1979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이 신민당의 대표였던 김영삼이 바로 적극적인 민주화 운동을 벌였죠. 그랬더니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뭐 해버려? 제외시켜버렸어. 아까 뭐였어? 국회 해상권 막 이런 거 있다고 했죠. 막 국회의원 제명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기층이었던 바로 부산과 마산에서 바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요. 그게 바로 부마항쟁. 자, 부마항쟁이 1979년에 결국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마항쟁, 부산과 마산 지역에 일어난 시위를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를 놓고 박정희의 부하들이 바로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대표적인 부하였던 차지철,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 그리고 바로 박정희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썼던 기관 중에 하나가 뭐였지? 중앙정보부였지. 맞아요? 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이 차지철과 김재규 입장이 완전 달랐어요. 차지철은 경호실장이잖아. 탱크로 이 부마항쟁 진압해버리자. 몇백 명 죽는 거 필요 없다. 힘으로 눌러버리면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었어. 반면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그런 방식 안 된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좀 달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박정희는 차지철의 방식을 좀 더 좋아했던 걸로 보여. 그런데 어쨌든 자기 부하들이니까 계속 싸우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경호실장은 오른팔이고 중앙정보부장 왼팔? 아니 중앙정보부장이 더 오른팔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술자리를 마련을 한 거야. 근데 그 술자리에서 바로 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바로 박정희를 총으로 쏴 죽여버리게 된다. 그게 바로 1979년 바로 10월 26일 바로 11.6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6 사태에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결국 서거하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무려 1961년부터였으니까 1961년부터 얘들아 1979년까지야. 숫자로만 따지면은 1979 빼기 1961이니까 18년이지만 실제로는 1년 더한 거니까 19년의 독재지.
혼자서 19년에 대통령 자리를 해먹었던 이 독재가 바로 자기 가장 믿었던 부하 중 한 명이 바로 김재규 총에 맞아 죽으면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박정희 정권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박정희 정부랑 관련된 영화들도 굉장히 많고 참 지금도 되게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함부로 말하면 또 어느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우리 역사와 가까운 인물들은 조금 더 이래서 평가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진행된 건 아니잖아. 예를 들면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 너무 먼 과거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막 싸우진 않잖아. 그 다음에 원균, 선조, 인조 이런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해서 막 피 터지게 싸우진 않는데 가까운 인물은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여전히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인물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들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노력했다. 그런 입장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독재, 이런 민주화를 탄압하고 본인의 독재를 한 것에 대한 그런 비판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은 여러분이 많은 자료나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만의 그런 평가 이런 것도 해보는 게 선생님은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건 어쨌든 오늘 가르쳤던 내용들은 전부 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교과서에 있고 실제로 사실로 있었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박정희와 같은 군인 출신의 강력한 리더십이나 지도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니까. 하지만 그런 강력한 리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라든지 사람의 목숨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그런 지도자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독재자들이 왜 위험한지는 수많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또 한 명의 독재자가 나와요. 민주주의의 실현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으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조직폭력배 두목 경찰이 잡으면 또 다른 애가 또 두목이 돼서 나타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독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독재자들 되게 많잖아.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북한만 해도 김일성, 김정은 이런 독재자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이런 독재자들을 보면 결국 역사가 독재는 결국 이렇게 안 좋게 끝이 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죠? 오늘도 열심히